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남우입니다. MBN 시사경제 71번째 시간입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또 최근에 눈여겨볼 만한 트렌드가 하나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다 보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내가 좋아할 법한 노래들을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포털 사이트를 구경을 하다 보면 내가 즐겨볼 법한 영화들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내가 한두 번 검색을 해봤던 상품들이 자동으로 광고에 뜨기도 하는데요. 스마트폰이 그리고 인터넷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 이면에는 내가 사용한 데이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빅데이터라는 거대한 실체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의학과 각종 생활 정보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 빅데이터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MBN 시사경제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네, 도서출판 미래통찰의 신정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함께 진행할 내외경제TV 기자 고은별 기자 나왔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정길 대표님 양력을 고은별 기자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정길 대표님의 주요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강원대학교 컴퓨터공학에서 대학원 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요. 이 남서울학교 컴퓨터학과 산학 겸임고수를 역임하신 뒤에 지금 현재는 미래통찰 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신정길 대표님의 양력을 고은별 기자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표님께서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는 미래통찰이라고 영어로 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인포 사이트라고 안을 들여다보는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미래통찰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산업재 강의 및 도서를 만들고 이제 50+ 세대들을 위해서 그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빅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책을 이제 제가 공동 번역하는데 제가 이제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소개 말씀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MBN 시사경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시사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대표님. 그럼 오늘 저희 주제가 빅데이터라는 커다란 주제잖아요. 빅데이터가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빅데이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크다. 엄청 크다. 두 번째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일정한 길이의 문자라든가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던 데이터, 이제 정형 데이터라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뭐 소리라든가 사진, 그림, 동영상 등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그런 비정형 데이터의 이제 다양한 모습이 있고, 세 번째는 그게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이루어진다. 이제 그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의 이제 커다란 세 가지 특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빅데이터가 언제부터 이렇게 활용이 되기 시작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3차 산업혁명이 이제 1969년에 미국에서 군대하고 대학교를 연결한 인터넷 시절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한 빅데이터의 활동은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그 상업용 그 책을 팔던 업체가 이제 그때부터 데이터를 다 이제 모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구글 검색을 한다든가 애플이 그런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서 콘텐츠를 공급한 사람들에게는 70%를 가져가고 자기네들은 이제 3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빅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기업 경영에 활용을 이제 하게 되면서부터 알려지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라는 게 정말 기업에서만 사용하고 극소수만 이용하던 그런 걸로 느껴졌는데 예. 요즘에는 정말 일상생활에도 많이 접목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데이터들이 좀 빅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기업체 내에서 네. 뭐 생산이라든가 네. 뭐 재고라든가 소비자 분석에 관한 이제 그런 그 얘기를 이제 일을 할 때 많이 썼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이제 SNS들 이제 그 대표적인 SNS에 전 세계에 약 20억 명의 그 이 유저층 가지고 있는 게 페이스북인데요. 네.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게 이제 광고를 맞춤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사회를 보시는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보았던 어떤 책, 아마존 얘기입니다. 네. 내가 들었던 어떤 상품, 그 다음에 그 내가 들었던 어떤 노래에 관한 것들을 다 이제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 자기의 어떤 뭐 생체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기호에 관한 정보들이 다 이렇게 그 기업체에 모여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영화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빅데이터에 의한 그러한 그 상호 감시라든가 약간 좀 우울한 면이 있지만 그렇게 이제 쓰였죠.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 그 예. 조작된 도시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데이터를 해서 사람을 뭐 속이고 막 이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게 다 그렇죠. 빅데이터의 일종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좀 어떤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영화는 이제 네. 그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 네. 것에 대한 네, 미래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네. 했는데 사실은 데이터의 품질 문제가 저희 네. 학교에서는 저희 학계에서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데이터에 어떤 오류가 발생한다던가 변질이 되게 되면 네. 상당히 일상생활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뭐 개인으로 보게 되면은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데이터랑 관련된 유명한 사례가 있나요? 네. 영화에서는 많이 네. 있고요. 실제로 그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저희들 보게 되면은 그 개인 뭐 신상 털기라 그래가지고 네. 잘못된 데이터가 이제 그 네. 퍼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거를 피해를 복구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뭐 어떻게 되면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죠. 당장 저에게 해당되는 일이 벌어진 일들이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네네.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러 갔었는데요. 네. 그때 그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라서 네. 신체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호적을 서울로 옮기는 과정 중에 제가 부산으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그 시간에 서울에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가 왔는데 저는 부산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고 왔으니 안 가도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해 가을에 신체 검사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러 갔다가 제가 그 신체 검사 기피 병력 기피자를 몰려가지고 네. 용산 경찰서에 하루 왼종일 네. 붙잡혀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신체 검사를 받았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개인의 데이터가 겨우 부산하고 서울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어긋나가서 네. 병력 기피자를 몰렸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좀 데이터가 활용이 잘 안 됐던 그런 연결이 잘 안 됐던 그런 상황이네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 저장하고 그때는 이제 어떤 그 동시화 싱크로나이즈가 안 돼서 네. 벌어졌던 해프닝인데 네. 제가 직접 겪었던 네. 그런 사례입니다. 아, 네. 실제로 기피를 하신 건 아니죠? 부산 가서 검사 받았습니다. 네. 근데 잘 많이 나왔습니다. 당황하셨을 것 같아서. 그 이후에. 네. 예. 네. 그렇다면은 그 데이터 품질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데이터 예.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양질의 데이터 그리고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말씀 해주셔야 됐는데 이게 빅데이터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정보들이 더 이제 셀 수 없이 많이 모여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그거를 좀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건 옳다, 어떤 건 좋지 않다. 사람에게 민감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건강에 관한 데이터인데요.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세계적으로 이 의료보험, 건강보험에 관한 최고의 이 기술과 기획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의료보험 체계가 국가 체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마다 각기 다른 그 환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병명이라든가 네. 약에 관한 데이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엉켜가지고 예, 그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미국이 우주선을 그 우주로 쏘아 올릴 때 네. 미국이 전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미국에서 주로 만들지만 영국에서 이제 부품 만들어 갖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과 그 영국의 그 계량 단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오류가 나가지고 실제로 우주선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앞서서 구글이나 아마존이 3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플랫폼 네, 사용료입니다. 플랫폼 사용료를 이렇게 받는다고 해주셨는데,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용료를 받는 거 말고 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또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익을 얻는 방법이 있다면 또 어떤 예, 것들이 예. 있을까요? 실제로 네.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를 만들 때 네. 발표할 때 갤럭시 시리즈를 만들어서 팔라는 시점 3개월 전부터 네. 갤럭시 시리즈에 관한 그 소비자들의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시판하기 시작하고 나서 또 한 3개월, 6개월 정도를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팔기 전에 3개월 전에 데이터, 그 고객들의 호응 내지는 기대, 실제로 만들어서 그 이 팔릴 때의 반응,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예, 반응이라든가 호감도, 그다음에 미래 시리즈물에 관한 그 이 기대감들을 사람들이 구글로 검색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삼성전자가 그 구글에다 부탁을 하죠. 야, 너희들한테 검색이 들어오는 것 같다가 뭐 지역별이라든가 뭐 시간별, 날씨별, 문화별, 언어별로 쭉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다오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을 기업들이 그런 구글에다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죠. 네. 그러면 기업이 얻는 이득도 있고 그 구글도 또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정보를 얻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꼭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좀 단점이나 한계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 한계점들이 많이 있죠. 네, 가장 어떤 게 큰 있을까요? 네.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영화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는 아주 정말 커다란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우리가 일기예보를 정확히 못하는 그런 기후 데이터라든가 네. 또 사람들의 어떤 감정 또는 정서 데이터들은 이거는 정확히 포착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포착을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 할 수 있는데 그 소비 예측이라든가 뭐 재고 예측 그런 것들이 좀 아직은 뭐 한계로 남아 있고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획을 하고 잘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워낸다면 더 큰 부가가치를 기업이라든가 조직들이 가지고 올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또 이런 한계점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개인정보라던가 프라이버시 그리고 의료정보 같은 이런 개인정보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 뭐 스미싱이라던가 아니 보이스피싱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국가에서 어떤 규제를 하나요? 아니면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빅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예, 개인 정보에 관한 보호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럽의 그 스타일이라고 그럴까요? 네. 예, 그런 그 규제 정책하고 네.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설명드리자면 유럽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의 보호에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그 규제 정책을 쓰고 있는 중이고요. 네. 미국은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많이 열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의 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하게 하는 이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점차 미국식의 방향으로 가면서도 유럽에서 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그러한 것들의 이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그냥 개인정보가 아예 오픈되어 있다시피 한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이제 익명 처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의 데이터들을 결합하더라도 어느 특정인을 확실히 지명할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허용하지는 않고요. 네. 몇 개를 섞어도 개인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 정책적인 그 운영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뭐 4개, 5개를 겹치다 보면 네. 개인을 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이 될 수도 있죠. 네. 자유롭게 해주는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규제가 그래도 존재를 하긴 한다. 존재해야 됩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규제를 좀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엄격히 그 관리를 해서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는데 그 작은 걸림돌이라고 또 볼 수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거 굉장히 큰 걸림돌이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이 하는 것처럼 미국은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국가 안보라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정책을 취하니 우리도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뭐 예를 들어서 건강심사 평가원에서 이제 통상 이제 심평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의 데이터들을 좀 더 허용을 한다면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뭐 치료법 개발 이런 등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엄격하게 그 이제 관리 통제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리 이게 완화가 되더라도 틀은 꼭 잡혀져 있다고 말씀해 주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를 해야죠. 네, 그렇다면 요즘에 그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전문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직업이 또 생겼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 전문가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떻게 기획할 거냐, 그다음에 어떻게 그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고 관리하고 분석할 거냐. 그래서 분석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잘 하게 돼 있고요. 일반인들이라면 그렇게 분석되어서 나온 그런 결과들을 잘 이용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될지, 그다음에 또 사실은 엄청난 데이터를 모아서 저장하는데도 굉장히 큰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거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영역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직업이 또 새롭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 빅데이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각 대학교라든가 또 민간 기관들에서 이제 그 과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 충청도에 있는 뭐 대학교에는 정부에서 1년에 8억씩 5년 동안을 지원해주는 그런 특화 과정도 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석사 과정인데요. 2년 동안 학문적으로 교수님들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회사에서 입사 조건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뭐 등록금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등록금은 당연히 국가가 내주고요. 한 달에 생활비까지도 2년 동안 이제 장학금으로 주고요. 그 과정이 끝나는 대로 처음에 약속했던 그 빅데이터 관련 기업에 입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짧게는 뭐 한 6개월 정도 아주 그 집중 트레이닝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는 과정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접할 수 있는 곳들에 분비가 되어 있었네요. 근데 또 지원도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중장년층들에게도 새로운 직업을 또 찾기 위한 좋은 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빅데이터가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경제, 주식 관련된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주시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어떻게 투자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이런 궁금증들도 생기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측면에서도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를 뭐 개인이 구축을 해서 분석해서 주식 투자에 하기는 뭐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현재 그 많은 증권회사라든가 그다음에 그 컨설팅 회사들이 만들어서 이제 그 배포하는 그러한 이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데이터를 많이 모을수록 그다음에 그
긴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분석 툴을 가지고 인공지능 수준으로 높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자원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투자에 직접 이용하기는 힘들고요. 간접 그런 그 데이터, 2차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잘 활용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전문가들이나 어떤 기업들이, 증권사들이 모아놓은 그런 정보를 개인은 이용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현실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방금 인공지능 얘기를 해주셨어요. 빅데이터들이 모여서 이제 인공지능의 두뇌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얼마 전에 알파고 또 대결이 있었잖아요. 그 해외 같은 경우 이제 구글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혹시 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관해서 그 어느 정도 기술이 쌓이고 다른 업체에 우리 기술들을 팔고자 할 때 발표를 하고요. 이런 그 고급 정보, 고급 기술들은 발표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는 그 바둑에서만 뛰어난 인공지능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CPU가 1000개 이상,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 처리하는 그 GPU가 100개 이상, 100명 이상의 전문가가 달라붙어서 이세돌 그 바둑 그 기사분을 이긴 거고 또 거기에서 그 한 번 이겼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뭐 축구장에 그 100명의 전문가가 꽉 차 있고 한 명이 공을 차는데 거기 한 골을 넣은 거거든요. 일본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커제 그분이 이세돌이 지고 나니까 웃었어요.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그랬는데 전패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뭐 그 IBM이 자랑하는 왓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료 인공지능도 사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데 우리 가천길 병원에서 공부 열심히 한 그러한 그 암 전문의 하고 그 왓슨의 암 진단 하고 아주 거의 뭐 대등한 성과가 나오는데 한 명의 그 전문을 길러내는데 뭐 기간이 많이 걸렸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지만 사실은 왓슨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개인의 우수성은 따라갈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빅데이터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잖아요. 의료에서도 사용이 되고 아까처럼 바둑 정말 그 바둑 같은 거 게임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마케팅이나 뭐 다른 분야에 활용되는 것도 있나요? 뭐 일반 시청자분께서 근접하게 일을 하시는 소매점이나 뭐 그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죠.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실제로 그 기업체에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거는 투자 대비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좀 옛날 얘기긴 한데 그 SK 주유소에서 빨간 모자 아가씨라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SK 그 카드를 만들려고 독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주유소에 카드 만들면 뭐 1리터에 40원씩 할인해 준다. 이게 뭐 대단한 거냐 할지 모르지만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들 차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주유하는 분들의 동선을 파악을 하게 되면 그분의 뭐 소득 수준이라든가 뭐 사는 곳이라든가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기름을 어떤 주기로 넣는가에 따라서 그분에게 맞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라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빅데이터를 바닥에 깔은 그러한 기업의 경영 기법 중에 하나였죠. 저희 그 아까 빅데이터 전문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빅데이터가 데이터 과학자 중에 하나인 데이터 분석가랑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이렇게 또 분류가 또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뭐 그 분석가 용어는 엑스퍼트 뭐 사이언티스트라고 한 그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거를 빅데이터로 푸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중급 기술자 수준이고요. 정말 고급 기술자들은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를 발견하는 문제 발견가가 가장 큰 그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결보다는 먼저 어떤 문제가 있나,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어떤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를 분석하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빅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니까. 네. 세 번째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기후 데이터를 예측해서 우리가 기상 예보를 한다면 네 번째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이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네 번째 역할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가의 대표적인 사례가 오바마 대통령이 네. 그 대통령 출마를 해가지고 네. 선거를 할 때 맞춤 캠페인을 했어요. 네. 어떤 지역, 어떤 문화권, 어떤 인종, 어떤 소득권, 어떤 SNS에 문장을 쓰는가를 파악을 해서 네. 그 전문가가 맞춤으로 캠페인을 벌려서 대통령에 당선됐거든요. 네. 그게 네 번째 역할이죠. 네, 어떻게 빅데이터를 네. 이용해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네. 미래에 대한 네. 그런 임팩트, 솔루션. 네. 예. 가장 어려운 거를 또 그게 이제 데이터 사용했네요. 전문가들의 네. 역할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그 어떤 문제가 과거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예. 앞으로는 어떻게 일어날지까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다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는 방금 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변하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과거랑 예. 현재 부분에서도 혹시 들어주실 만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실제로 그 삼성전자의 광고 같기도 한데 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 최근에 32테라바이트라고 하는 네. 엄청난 용량의 SSD, 솔리드 네. 스테이트 드라이버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상용화됐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빅데이터의 세상, 네. 클라우드 컴퓨팅 세상에서는 아주 기묘하게 쓰이는 거고, 네. 고부가가치인데 네. 처음에 삼성이 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이제 그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다가 이제 팔고 네. 이런 그 SSD로 들어와서 시장에 진입할 때 네. 그때 이제 인텔과 그 도시바가 세계 시장의 강자였었어요. 네. 삼성은 이제 새롭게 진입하는 분야였거든요. 네. 네. 그럴 때 바로 이 빅데이터 기법을 써서 과거 같으면 물건을 이제 만들고 출시를 해서 6개월 이상이 지난 다음에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그리고 이제 무엇이 부족한지 네.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는데요. 삼성전자는 SSD를 시장에 풀면서 네. 이 빅데이터 기법을 썼습니다. 써서 전 세계적인 사용자들이 삼성 SSD의 뭐 안전성이라든가 네. 뭐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4주 만에 삼성 SSD의 어떤 그 취약점, 약점을 네. 파악을 해서 굉장히 재빠르게 네. 그 불안전했던 것들을 네. 이렇게 보완하는 네. 그런 사례를 들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홍콩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 네. 리엠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20억 벌 이상의 옷을 만들고요. 네. 900개 정도의 브랜드를 관리를 합니다. 네. 자신의 공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공정이 없죠?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전 세계 협력 회사에다가 네. 이제 그 디자인을 보내고 네. 그다음에 그 원자재를 보내고 네. 그다음에 완제품을 수급해가지고 그 시장 쪽으로 실어 보내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이라고 그러고요. 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고요. 네. 빨리 옷을 만든다라고 하는 패스트 패션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 자라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네. 그 스페인의 기업입니다. 자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옷 같은 경우는 약 6개월 정도 이상이 걸려서 그 상품을 기획하고 자재를 수급하고 만들고 소비지로 보냈는데 네. 이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해서 4주 만에 네.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고 그 시장에 보내고 소비자의 반응까지 보는. 네. 이때 이제 MIT 대학교의 네.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네. 함께 일을 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주변에 존재를 하고 있네요. 뭐 의류부터 해서 또
전기, 전자 분야까지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빅데이터가 아까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다양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텍스트화된 정보들은 관리를 한다거나 분석을 하고 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이제 개인들이 찍어서 SNS에 올린 동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사진 같은 경우는 각자가 그거는 사람이 봐야만 이게 어디다. 어떤 구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정보화를 시키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분석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최근에 그 대두가 된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영역에 속하는 건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고양이하고 개를 구분해 그러면 굉장히 못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고양이는 이런 특징 가지고 있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네. 지금 거꾸로 이거는 고양이 사진이고 이거는 개 사진이야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네. 그 기계학습, 딥러닝을 이제 시켜가지고 네. 경험에 의해서 데이터 추출을 해서 네. 거꾸로 자기의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네. 하는 식으로 이제 연구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 네. 예.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이제 자율주행차, 네. 뭐 커넥티드 카라고도 하고 이제 그 오토노미스 카라고 하는 네. 그 자율주행차에 이러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좀 전에 김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을 해서 네. 저거는 자전거야, 저거는 사람이야, 저기 서 있는 거는 이제 강아지야. 네. 그런데 사람이 저러한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은 길을 건너려는 그러한 상태야. 네. 라는 것까지도 이런 이 빅데이터로 네. 특징을 입력을 해서 네. 차가 이제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은 돌발하면 네. 브레이크를 밟아서 네. 차를 세우는 것처럼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차를 금방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는 네. 그게 이제 동영상 내지는 사람의 그림들을 인식해서 네, 네.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그 자율주행차 같은 것도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다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예. 딥러닝이라고 해서 빅데이터랑 요즘 또 같이 많이 그렇죠.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럼 그 딥러닝은 또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좀 네. 설명하려면 좀 도표가 좀 있어야 되고 네. 설명이 좀 긴데요. 네, 네. 예,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네.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학습을 얘기를 하면 네, 네. 처음에 이제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모르고 네. 이렇게 하는데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고양이의 특징은 뭐 이렇게 꼬리가 길어, 뭐 네. 그다음에 수염도 길어, 네. 그다음에 소리를 꼬르륵 소리를 내, 뭐 개는 충성스럽고 이렇게 또 멍멍 짖어 이런 갖다가 네. 사람이 개하고 고양이랑 접촉을 하면서 네. 이렇게 사람의 머릿속에 뇌 속에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이 쌓이는 것처럼 네. 인공지능 학습으로 빅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얼굴 모양에 비해서 개들은 수염이 별로 안 긴데 뭐 그런 네. 특정 품종이 있긴 하지만 네. 대개 고양이는 상당히 길거든요. 그게 고양이가 낙하할 때 자기 수염에 걸리는 이거를 파악해서 자기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양이의 수염을 깎으면 왜 떨어질 때 잘못 떨어져 다쳐요. 네. 고양이는 이게 센서거든요. 아, 수염이요? 고양이는 이게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떨어질 때 네. 여기 걸리는 걸 파악을 해서 이제 조종해서 이제 착지를 하는 네. 고양이과 동물, 네. 호랑이라든가 고양이 그런데 네. 개들은 그렇지 않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하는 것들을 이 기계학습은 딥러닝은 굉장히 네.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습득을 하죠. 그렇다면은 이 딥러닝이 기계학습 학습 예, 방법이라고 예, 예, 하신 예, 거죠. 근데 제가 이 딥러닝이랑 이런 것들 검색을 해봤는데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려운 단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네. 뇌에서 하던 것들을 네. 여기는 이제 정보 데이터니까 빠른 시간 내에 네. 흡수를 하고 그거를 많이 쌓아놓는 거죠. 사람은 좀 오래 걸리죠. 이제 쌓아놓는 시간이 뇌에 쌓는 시간이. 그 단점에 대해서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을 때 좀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 이런 게 예. 유출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예. 해주셨어요. 예. 그렇다면은 근데 요즘에 실시간으로 트럭을 위치를 잡고 뭐 버스를 그렇죠. 노선을 자율주행. 잡고 이런 네, 것도 다 자율주행의 하나인가요? 네, 자율주행이 이제 네. 센싱을 하면서 네. 빅데이터에 기반한. 그래서 아, 대개 네. 화물차들이 도심의 네. 복잡한 교통 상황에 들어올 일이 별로 없죠. 네네.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단순하니까 이제 사실은 우버 같은 네. 경우도
그 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 화물차를 이제 시스템을 갖다가 인수했습니다. 네. 예, 우버 같은 경우가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계속 그 딜레마를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을 이제 그 칠 거냐, 여러 사람을 칠 거냐 할 때 그때는 뭐 소프트웨어가 책임이냐, 하드웨어 만든 사람이 책임이냐, 뭐 이런 뭐 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윤리적인 문제는 뭐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가 판단 못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사람이 입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영역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인간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한다고 해도. 네,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 기업들 사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구글 얘기도 해주셨고 또 우버 같은 우버 기업 얘기도 해주셨고요. 삼성전자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기업들마다 각자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데이터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이제 전 세계에서 활용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시스템 간의 뭔가 충돌이라던가 아니면은 교류가 잘 안 된다던가 이런 부분도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없을까요? 이제 기업마다 이제 정보가 달라서 생기는 자동차 간의 충돌이라던가 뭐 이런.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의 우주선이 그 영국서 이제 개량형이 달라서 일어났던 사고를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결하는 그 하나의 방법이 빅데이터 거버넌스라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정보는 일원화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런 식으로 어떤 부품에 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써야 될 것들은 이제 빅데이터를 어떤 기업체 내에서만 통일이 아니라 한 나라 단위에서의 통일만이 아니라 또 전 세계 어떤 산업계의 공통으로 써야 될 그런 것들이 이제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대통일, 뭐 대통합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런 작업도 필요한 영역이 있죠.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외로 최근에 뭐 폐결핵이 그 신생아에 옮겨간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우리나라는 폐결핵이 없는 나라라고 이렇게 한번 뭐 거의 뭐 이렇게 없어지다고 썼는데 이게 지금처럼 잘 먹고 환경이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 어떤 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 세계가 함께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이게 병원균의 모양 어떻게 생겼다. 그다음에 뭐 타미플루 같은 어떤 약품을 써야 된다. 그다음에 그 병원실에 있는 공기가 퍼지지 않도록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빅데이터적으로 전 세계가 함께 통일을 해야 어떤 재난에도 지킬 수 있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게 될 수가 있겠죠. 뭐 질병이라던가 아니면 지진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 같은 부분에서는 자연재해 같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같은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된다.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뭐 세금 문제. 세금 문제. 국가 간에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이제 어디에서 한번 그 이제 그 과세를 하게 되면 다른 데서는 과세를 안 하게 되는데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내 본국에서도 돈 세금 소득세 가져가고 내가 일한 데서도 가져가면 아이고 나는 뭐 열심히 했는데 가져가는 것보다 내는 세금이 더 많네.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은 국가 간에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체제를 통일을 해야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또 이제 세금도 내고 할 수 있겠죠. 뭐 이중과세 이런 문제도 충분히 방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군요. 그 공유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소유와 공유의 균형과 조화. 기업이면 기업,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그다음에 같은 나라 또 다른 나라끼리의 말씀처럼 소유와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거버넌스 같은 거는 어떤 곳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담당하는 곳이 있나요? 뭐 유엔이라던가 이런 아직 유엔에서 그런 기구는 없고요.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체계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쭉 가다가 .com 그런 미국이 쓰고 그다음에 .co 뭐 .kr 뭐 .co 뭐 JP가 일본인가요? 그다음에 DE 같은 경우는 독일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주소를 URL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그 뭐 정보통신 규약이라든가 규격, 그다음에 뭐 가장 앞선 명령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 배를 말씀드릴 수 있죠. 배요. 예.
왜냐하면 영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배를 가지고 네. 뭐 식민지 관리를 하게 되면 배가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이 배가 다 규격이 다르면 네. 부품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기존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네. 네. 이 모듈처럼 네. 아. 바꿔 낄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네. 그게 ISO거든요. 네.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 네. 네. 그래서 그게 뭐 공업용품, 차라든가 그다음에 또 가장 발달한 데가 이제 항공기 네. 분야인데요. 네.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는 표준화 규약을 맺고 있는데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만들자라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게 완성되지는 않은. 네. 아마 유엔이 그런 네. 일들을 해야 되겠죠. 네. 예. 아직까지는 논의만 되고 있는 그런 상태. 만드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 네. 그게 워낙 방대하니까. 네,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 빅데이터의 크기가 점점 더 늘어난다고. 점점 늘어난 정도가 뭐 엄청난 네. 정도로 늘어납니다. 예, 예. 이렇게 들었는데 이 큰 데이터들이 그러면은 정리를 또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르게 뭐 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네. 하나의 큰 컴퓨터에다가 넣자라는 네, 게 네.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네. 지금 이제 분산으로 넣자. 네. 그래서 이제 처리를 이제 분산 병렬 처리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 하드비라고 하는 좀 생소한 용어가 네.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그 만들어진 지가 알려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아. 로직이 만들어진 지.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네. 실제로 전 세계의 그런 데이터 센터를 네. 여러 군데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처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열이 워낙 많이 나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뭐 북극에다 만든다, 바닷속에다 만든다 하고 있는데 네. 열이 나는 이유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이고 네. 네. 전기를 많이 쓰는 거는 기존에 이제 이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하드디스크가 네. 모터로 돌려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모터를 돌리다 보니까 네. 전기를 많이 쓰게 되고 열이 많이 나고 또 열을 식히느라고 전기를 또 쓰고 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32테라바이트의 네. 모터를 쓰지 않는 네. 삼성에서 만든 SSD 네.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러면. 네. 예,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로 얘기하면 뭐 우리가 1테라 정도 되는 네. 하드디스크 굉장히 부피가 크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거를 32개를 전기를 뭐 한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밖에 안 쓰는 정도로 네. 예, 용량은 커지고 네. 전기는 조금 쓰고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네, 그런 식으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큰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까지 이제 예. 점점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그렇죠.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든 질문이 생겼는데요. 그 빅데이터라는 게 지금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이제 인류를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이 될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기업들 측면에서 이렇게 개개인의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이것도 자원으로 봐서 여기다가 세금을 좀 부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로버트의 세금을 매기자라고 하는 그런 들어봤는데 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세금을 매기자는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네. 김 기자님의 돌발 이제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은 데이터를 모으느라고 열심히 그 자원을 투입했는데 네. 그것까지 또 세금을 매기게 했는데 아마 사실 저도 이제 국세청 분들을 위해서 네. 전산 감사라고 하는 통제 감사라는 거를 이제 논문도 쓰고 강의도 하긴 했는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세금을 매게 될 텐데 네. 그 영역은 조금 좀 네. 힘든 영역이 아닐까. 그게 일일 수도 생각이 있겠네요. 듭니다. 예, 예. 그러네요. 이게 좋은 질문이긴 한데. 네. 또 예, 예. 기업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인프라를 가지고 이미 예. 모아놓은 그런 정보들이니까 그렇죠. 네, 예. 그거를 또 세금을 매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예,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또 간혹 이제 독재 국가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언론들을 이제 탄압하거나 언론을 좀 조작하는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네, 현재도 특정 국가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제 독재 국가라던가 이런 국가들은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꼭 TV나 신문이 아니더라도 미디어라던가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언론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사용을 함에 있어서 뭔가 조작이라던가 아니면 기업들 간의 독과점 같은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좀 없는 편인가요? 예,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죠. 네. 여기서 뭐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는데요. 네. 예, 아주 현문의 우답으로 대답을 해드린다면은 지금 그 세계적인 그
송금을 한다던가 할 때 쓰이는 그 방법 중에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네. 여러 군데서 보관을 하게 되면 네. 해킹을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할 수 네. 있다. 한두 개가 해킹을 당하거나 네. 변제되더라도 네. 나머지 뭐 예를 들어 100개 중에 2개가 해킹 당하면 네. 98개의 데이터가 맞다면 네. 하는 것처럼 그 기업들이라든가 뭐 데이터나 정보를 독과점하고 있는 데서 잘못된 것들을 발신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러한 우려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많이 뭐 100%는 좀 힘들겠지만 네.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예.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예, 거죠. 예. 네, 여러 군데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고 그렇죠. 네, 몇 개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예, 나머지는 예. 안전할 수 있게. 예, 네. 예. 아까 전에 그 데이터 크기가 크면은 그만큼 많이 들어간 부품 자체도 많이 들어가고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계속 이게 반복이 된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관하는데 저장하는데. 예. 근데 아무래도 그게 중요한 정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품질 낮은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요. 예, 네, 예. 아무래도 저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글 같은 경우에는 예. 중요하지 않은 정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곳에 다 모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좀 품질 낮은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예. 이용을 해서 안 좋은 사례가 있나요? 뭐 악용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겠죠. 뭐 아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김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네. 뭐 쓰레기 데이터 가지고 쓰레기 언론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경우가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금방 떠오르지는 않는데 실제로 개인으로 볼 때는 뭐 내 정보가 내가 발신하는 뭐 SNS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뭐 우울해 힘들어 이런 네. 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실제로 그 직장인들이 가장 그 우울을 느끼는 시간이 일요일 날 오후 10시경이거든요. 맞아. 월요일 네. 출근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 다음 소프트라고 네. 분석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실제로 SNS 데이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카톡 데이터 같은 것들을 네. 다 모아서 네. 모으다 모으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할 때 네. 이런 이 데이터들을 의미 있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뽑아내서 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그거를 네. 그렇게 모은 데이터를 네. 마음먹기 따라서는 거꾸로 네. 어떤 지역에는 이제 이런 네. 빈도가 높구나라고 네. 쓸 수가 있겠죠. 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은 좀 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작은 데이터 의료 쪽 같은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데이터들이 실제로 모여서도 실질적으로 그 인사가 네. 입사가 취소된 경우가 네. 있어요. 네. 입사를 네. 이제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런데 거의 입사를 확정해 놓고 네. 그 다음에 담당자가 그 개인의 SNS 계정, 페이스북이라든가 밴드라든가 네. 이런 거를 검색해 봤더니 네. 우리 회사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입사 취소를 통보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 그거하고 내 개인 걸 뒤져서 네. 입사 취소하는 건 아니야라고 소송이 걸린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용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인사관리에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그래서 요새는 네.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내 민감한 정보를 퍼뜨리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권리가 있고요. 네. 꼭 더 나아가서 네. 내 정보를 퍼뜨리지 않는 게 아니라 네. 내 정보를 지워줘. 그러니까 지워서 나를 잊어줘. 네. 그것도 권리다라고 네. 하는 식으로 네.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면은 네. 악용은 아닌데 또 기업에서는 또 우리하고 안 맞으면 네. 또 채용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또 쓰는 경우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또 네. 접근을 해서 본 그렇- 거니까 그렇죠. 또 논란이 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또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느 선까지를 그러네요. 그 네. 개인 정보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지 네. 공개했잖아.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보면은 그 학생 때는 좀 험한 내지는 네. 이렇게 그 거친 표현했던 것들을 네. 입사하기 전에 막 지우는 네.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네. 아예 개인적인 그런 SNS 공간이랑 예. 공개적인 SNS 공간을 따로 써라, 계정을 따로 만들어.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기업 네. 측에서는 네, 공개적인 그런 SNS만 볼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방법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MBN 시사경제 이번 시간에는 신정길 대표님 모시고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까지도 짚어봤습니다.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남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쏟아내는 정보들이 정말 다양하고 또 많고 그 정보들은 또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만 이용을 해본다면 현재를 또 진단하고 미래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도와도 같은 유용한 물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들, 더 따뜻한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